60대 이후에는 건강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아파도 금방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작은 무리에도 쉽게 지치고 쉽게 아픕니다. 그만큼 생활 하나하나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더할까 보다 무엇을 줄일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껏 해오던 습관들 중에는 이제는 멈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몸에 해로운 줄도 모릅니다. 예전에도 이랬는데 괜찮았지, 이 정도는 별일 아니야 라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건강이 무너진 뒤에야 후회하게 됩니다. 몸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망가지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습관 하나에도 몸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알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생활 습관은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멈춰야 할 것들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멈춰보세요. 하나씩 바꾸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잘못된 습관 첫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 혹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가요? 입맛이 없어서, 귀찮아서, 그냥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서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하루의 첫 끼를 거르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습관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몸이 젊을 땐 한두 끼쯤 건너뛰어도 별 문제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침을 거르는 것 하나로도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선 아침을 먹지 않으면 공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혈당을 급하게 올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심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이미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아침을 거르는 것만으로도 병이 진행될 수 있어요. 식사량을 줄이니까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규칙한 식사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이게 심장, 혈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폭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식욕이 급격히 올라가고 결국 배가 고파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게 되죠. 이건 위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해로운 습관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에너지 부족으로도 이어집니다. 아침에 뇌와 근육이 쓸 연료가 없기 때문에 오전 내내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 집중력 저하, 운전 중 사고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나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작은 낙상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침을 안 먹는 게 몸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일수록 그게 문제라는 걸 인식 못하신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침에 입맛이 아예 없어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죠. 그건 이미 오랫동안 아침을 거르며 위장이 위축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만이라도 간단한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밥 대신 따뜻한 미음이나 죽, 삶은 계란 하나, 바나나 한 개, 두유 한 잔, 이런 것도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먹는 습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먹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다시 그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꾸준히 챙기게 되면 놀랍게도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기력이 생기고 움직임도 가벼워지며 생각도 더 또렷해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몸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부드러워지면서 마음까지 안정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도 아침 안 먹고 멀쩡했는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진 괜찮았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엔 몸이 예고 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오래된 작은 습관 하나일 수 있다는 것.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의 첫 끼를 챙긴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 하루 내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건강한 노년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꼭 가볍게라도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한 끼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잘못된 습관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혹시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신경 써야 할 습관이 하나 생긴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물 마시는 걸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갈증을 느낄 때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라는 걸 아셔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혈액의 농도가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도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건 곧 심혈관계에 부담이 간다는 뜻이죠. 또한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이 쌓이고 전신이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변색이 진하거나 냄새가 강하다면 이미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입이 마르고 변비도 심해집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변비로 고생하시는데요. 의외로 물만 충분히 마셔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두통, 집중력 저하, 기분 변화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짜증이 늘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그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 컵으로는 6잔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몇 리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주, 조금씩,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는 이 시간 간격으로 물 한 컵씩 챙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부담도 적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첫 물 한 잔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몸은 수분을 많이 잃기 때문에 기상 후 물 한 컵은 혈액순환을 돕고 장 운동을 자극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약을 드실 때에도 꼭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며 식사 전후로도 소량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어요. 물 대신 커피, 차,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음료들은 오히려 이뇨작용을 유발해 체내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특히 커피와 녹차는 마신 만큼 몸 밖으로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걸 수분 보충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서 귀찮다며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건 오히려 신장과 요로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을 줄이게 되면 방광염, 요로 결석 같은 문제를 오히려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고 세균 감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물맛이 싫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보리차처럼 부드러운 차 종류로 바꿔서 드셔보세요. 단맛이 첨가된 음료는 피해야 하고 무가당이어야 합니다. 정수된 물, 생수, 따뜻한 물 등 자신의 몸에 잘 맞는 방식으로 마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물을 마시는 걸 자꾸 잊으신다면 주방, 거실, 침대 옆, 현관 앞 등 눈에 잘 띄는 곳마다 물컵을 두어보세요. 눈에 보이면 손이 가고 손이 가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물병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외출 시에는 텀블러나 작은 생수병을 가방에 챙기는 습관을 추천드려요. 건강한 몸은 혈액, 장기, 피부, 뇌, 관절, 어느 곳 하나 수분 없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60대 이후 건강관리의 기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당연하지만 자주 있는 물 한 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 물 한 잔 드시면서 이 글을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못된 습관 세 번째는 과도하게 짠 음식을 즐기는 습관입니다. 혹시 밥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드시진 않나요? 국을 2번, 3번 퍼오고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꼭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짠 음식이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짠 음식, 즉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단은 고혈압의 주범입니다. 나트륨은 몸속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그만큼 혈압도 높아지게 됩니다. 고혈압은 말 그대로 조용한 살인자죠.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선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해진 혈관은 작은 자극에도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짜게 먹는 식습관은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이 많으면 그 필터가 과부하에 걸리게 되죠. 이게 계속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 중 상당수가
고염분 식사를 오래 해온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짜게 먹는 게 위험 수준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g 이하, 즉 소금으로는 약 5지, 티스푼 하나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습니다. 김치, 된장국, 젓갈, 국수, 라면, 각종 양념된 반찬들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 끼니마다 짠맛 폭탄을 맞고 있는 셈이죠. 입맛에 맞는 짠 음식은 중독성이 강해서 처음에는 싱거워서 못 먹겠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3주 정도만 짠맛을 줄이면 미각이 다시 민감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싱거운 맛에도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간을 절반만 하고 양념장이나 소스는 따로 덜어 찍어 먹는 방식으로 천천히 조절해보세요. 된장국을 끓일 땐 된장을 반만 넣고 채소를 많이 넣어 맛을 내는 방식도 좋습니다. 또한 국물은 가급적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국, 찌개, 탕의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음식이 아까워서 다 먹는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건 몸에게는 더 아까운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식사 전후로 영양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식품 포장에 나트륨 함량이 적혀 있으니 소금 폭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외식할 때는 덜 짠 메뉴를 고르거나 짠 반찬은 조금씩만 덜어 먹는 방식으로 조절해보세요. 주문할 때 간 좀 약하게 해주세요. 한마디면 당신의 혈압은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짠맛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부종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냄새, 속쓰림, 손발 저림 같은 증상도 개선될 수 있어요. 나트륨을 줄이는 건 단순한 식이 조절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뇌, 신장, 혈관을 모두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혹시 아직도 짠 게 맛있는데 어떻게 줄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단계별로 줄이는 방식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내일은 김치 양을 반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고 그게 바로 건강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짠 음식을 습관처럼 즐겨 드셨다면 이제는 그 짠맛을 줄이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당신의 혈관과 장기들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잘못된 습관 네 번째는 운동을 하지 않고 대부분 앉아서 지내는 습관입니다. 몸이 무거워서, 관절이 아파서, 그냥 움직이기 싫어서 이런 이유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나 소파에 앉아 지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쉬고 싶고 누워있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앉아서만 생활하는 습관은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건강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은 걷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핵심 근육이기 때문에 약해지면 서 있기도 걷기도 힘들어지고 결국 자세가 틀어지고 낙상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은 혈액순환에도 큰 악영향을 줍니다. 다리 정맥에 피가 고이면서 하지 정맥류가 생기고 종아리가 붓거나 저리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에도 부담이 되고 더 나아가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나 폐색전증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절의 유연성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무릎, 고관절, 어깨, 목 등은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작은 움직임에도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아픈 결과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동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꼭 헬스장에 가거나 땀이 나도록 운동해야만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작게, 자주,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 집안에서 계단 한 층만 오르내리기, TV를 보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리와 어깨 통증도 심해집니다.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거나 등받이에 기대어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척추가 뒤틀리고 디스크가 압박을 받아 통증이 생깁니다. 이걸 방치하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함께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도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혹시 운동을 시작하려다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운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 매일 1시간 걷자가 아니라 오늘은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자.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해서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은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쉽게 습관이 됩니다. 친구,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걷거나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체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혼자보다 함께하면 더 즐겁고 지속하기도 쉬워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건 내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몸을 한번 쭉 펴고 창문 쪽으로 걸어가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작고 짧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혈관, 근육, 관절, 그리고 마음까지 되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5번째는 통증이 있어도 참고 넘기는 습관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며칠 지나면 낫겠지. 병원 가긴 귀찮아. 혹시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60대 이후에는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작은 통증이 중대한 질병의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통증이 있어도 하루 이틀 쉬면 금방 괜찮아졌지만 이제는 회복 속도가 다르고 질병이 진행되는 속도도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더 쉽게 피로해진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조여온다거나 왼쪽 어깨나 팔에 묘하게 당기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장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운데요. 이런 증상 속에는 위염, 위궤양, 심하면 위암의 전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거나 식욕이 없어지면서 소화장애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참는 걸 인내나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걸 억지로 참는 건 고장난 기계를 꺼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소리를 줄였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장을 불러오는 셈이죠.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는 관절통, 허리 통증, 어깨 결림 등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협착증 또는 뼈 이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초기에 관리하면 통증 완화는 물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한참 지난 뒤에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수술이 필요하거나 만성 통증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증을 참으면 생활의 질 자체가 떨어집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결국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몸의 고통은 마음에도 고통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증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다는 건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특히 갑자기 시작된 통증, 3일 이상 지속되는 통증, 밤에 더 심해지는 통증, 기존과 다르게 느껴지는 통증이라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검사에서 나쁜 결과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아셔야 해요. 빨리 알수록 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병이 커지고 퍼진 다음엔 치료도 복잡하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정기검진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간단한 진통제나 파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으로 통증만 억누르면 문제가 숨겨진 채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는 응급 처방일 뿐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이라도 이상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내 몸이 보낸 신호라고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나를 잘 돌보는 첫걸음은 내 몸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참는 건 강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습관 6번째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 패턴입니다. 요즘 밤 12시 넘어까지 깨어 계신 분들 많으시죠? TV 드라마 본다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 어느새 새벽 1시, 2시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리고는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겨우 일어나시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람의 몸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 리듬이 깨지면 면역력, 호르몬 분비, 뇌 기능, 신진대사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곧
건강의 질과 직결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결국 수면의 총량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 커피,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이 모든 요소들이 다시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밤에 자지 않으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특히 밤 10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분비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잠은 자더라도 푹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수면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질 낮은 잠을 자면 아무리 8시간을 잤다고 해도 몸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 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낮잠은 153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까지 2~3시간씩 자게 되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게 다시 늦은 취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결국 밤과 낮이 바뀌는 생활이 되고 이런 생활은 당뇨병, 고혈압,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10시쯤에는 조명을 낮추고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서 몸과 마음을 잠에 들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자기 전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더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커피, 녹차, 초콜릿, 매운 음식 등은 위장을 자극하고 각성 효과를 유도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어두우며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세요. 전자기기는 침실에서 멀리 두고 이불과 베개는 내 몸에 잘 맞는 것을 사용하세요. 작은 변화 같아도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혹시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수면제는 일시적 도움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성,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을 가볍게 보지 않는 자세입니다. 잠 좀 못 자는 게 뭐 어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면역력 회복, 뇌세포 정리, 감정 안정, 호르몬 분비 모든 게 잠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가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쉽게 짜증이 난다면 건강을 탓하기 전에 수면 습관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잠은 약보다 강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쉬운 비법입니다. 잘못된 습관 7번째는 스트레스를 묵묵히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나이 들면 다 외로운 거지 뭐, 마음이 답답해도 누구한테 말하겠어. 혹시 이런 생각으로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그냥 삼켜오고 계신가요? 60대 이후에는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안정감이 그 이상으로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쌓아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해집니다. 경제적인 불안, 자녀 걱정, 외로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단절까지 마음의 짐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게 되면 그건 언젠가 몸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장기간 쌓아두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체중 증가, 고혈압, 당뇨병 유발에 영향을 줍니다. 즉, 스트레스를 참는 것만으로도 병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무기력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감은 식욕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몸 전체 기능이 저하되며 노화도 더 빨리 진행됩니다. 스트레스는 결코 감추거나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로 꺼내고 눈물로 흘리고 웃음으로 풀어야 그제야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내가 짐이 될까봐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라며 그냥 감정의 문을 닫고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도 모릅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말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복지관의 상담사, 교회 목사님 누구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절반쯤 가벼워진 상태가 됩니다. 누구한테 이런 말 하긴 부끄러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또한 대화가 어렵다면 글을 쓰는 방법도 좋습니다. 일기처럼 오늘 있었던 일, 속상했던 마음을 써보세요. 쓰면서 정리되고 다시 읽으면서 위로받게 됩니다. 가끔은 노래를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거나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보는 것도 작지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 거야 같은 자책의 말은 하지 마세요.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고 누구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 내가 참 대단해.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고 안아주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미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느껴질 만큼 감정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병원 진료는 단순히 약을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일입니다. 감정은 숨길수록 병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말 한마디, 한숨 한 줄기, 눈물 한 방울, 그걸 꺼내는 순간 당신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잘못된 습관 8번째는 과음하거나 매일 한두 잔씩 술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맥주 한 캔쯤이야 괜찮지. 밤에 소주 반 병 마시면 잠이 잘 와서 좋아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 술 한두 잔씩 마시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은 적은 양이라도 매일 마시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엔 잘 마셨던 양도 이제는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몸에 쌓이는 독성도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 간 손상,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합병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인 음주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과음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저녁 한두 잔씩 꾸준히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자체를 알코올 의존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술 없이는 잠이 안 오는 상태, 즉 수면장애, 불면증, 낮은 수면의 질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술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은 기분을 잠깐 들뜨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우울감, 불안감, 감정 기복을 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술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가족과의 갈등이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약과 술을 같이 복용했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60대 이상은 고혈압약, 혈당약, 혈액순환제 등 하루에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들 대부분은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증가시키거나 약효를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과 술을 함께 마시면 갑자기 혈압이 급강하거나 어지럼증, 졸림 등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고 이는 낙상이나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가능하면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술을 마시는 횟수와 술의 양을 점차 줄여가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하고 한 번 마실 때에도 소주 반 병 이하, 맥주 한 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이 그리울 때는 무알코올 맥주, 허브차, 탄산수 같은 음료로 대체해보세요. 특히 자기 전에 마시는 따뜻한 허브차는 수면을 돕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던 시간에 가벼운 산책이나 음악 듣기, 독서 같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술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풀어주는 도구일 수 있지만 그 순간의 편안함이 당신의 간, 심장, 혈관, 뇌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난 그냥 한두 잔만 마시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당신 몸 안에서는 매일 독소가 쌓이고 있어요 라는 경고음으로 바뀌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부터라도 술을 덜 마시는 선택, 그것이 곧 건강한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잘못된 습관 9번째는 오래된 의약품을 계속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받았던 약인데 아직 남았으니까 그냥 이거 먹으면 되겠지. 이 약 먹으면 그땐 금방 나았으니까 이번에도 효과 있을 거야. 혹시 집안 서랍에 남아있던 약 유통기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꺼내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대사 능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약 복용 하나만으로도 부작용, 약물 중독,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오래된 약은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약에는 유통기한과 함께 개봉 후 권장 사용 기한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안액눈에 넣는 약은 개봉 후 1개월, 시럽이나 액상 형태의 약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 성분이 변질되고 오히려 독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은 병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용법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감기약을 먹고 나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같은 약을 복용하는 건 전혀 다른 증상에 잘못된 약을 투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임의로 복용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진단을 늦추는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처방받지 않고 남은 약을 복용할 경우 내성이 생겨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약이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약물 중복 복용입니다. 60대 이상은 보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두세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겹치거나 예전에 받은 약과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효가 강해지거나 약화되거나 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약 봉투에 날짜가 지워져 있거나 영문약품명이 적혀 있어서 어떤 약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약은 필요할 때마다 병원에서 새롭게 처방받는 것입니다. 또한 약 보관 상태도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이 드는 곳, 습기가 많은 욕실 근처, 혹은 오랫동안 차 안에 보관된 약은 이미 약효가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은 습기 없고 서늘한 곳, 가능하면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사용 기한을 표시해두는 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혹시 병원 가는 게 번거로워서 병원비가 아까워서 예전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렇게 절약한 비용보다 잘못된 약 복용으로 생기는 치료비와 고통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약 복용입니다. 남은 약, 오래된 약, 누가 준 약은 절대 아까워서 그냥 효과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드시지 마세요. 약은 내 몸에 들어가는 의학적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와 전문가의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서랍 속에 있는 약들, 오늘 한번 꺼내서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쓸모없는 약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안전하게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필요한 약은 매번 새롭게 처방받아 드시는 습관,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잘못된 습관 10번째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생활하는 습관입니다. 허리가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자고 일어나면 목이 뻣뻣해요. 이런 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진 않으세요? 그 원인, 혹시 당신의 자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잘못된 자세 하나가 근육 통증, 척추 질환, 관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바른 정렬 상태를 유지할 때 가장 적은 힘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거북목, 구부정한 어깨, 비스듬히 앉는 습관, 한쪽으로 무게를 싣는 자세,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특정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디스크, 척추측만증, 어깨 충돌증 혹은 관절염 같은 질환이 생기고 이미 있는 질병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자세, 소파에 기대 누워있는 자세, 휴대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허리, 목, 어깨에 엄청난 하중을 주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입니다. 목을 15도 숙이면 목에 12kg 이상의 하중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거의 물통 하나를 목에 걸고 사는 셈이죠. 이런 자세를 하루 23시간씩만 유지해도 목 디스크, 어깨 결림, 편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잘 때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습관, 엎드려 자는 습관, 몸을 한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은 척추의 정렬을 무너뜨리고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아침마다 몸이 쑤시고 피곤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는 깊숙이 넣고 허리는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등받이를 활용하고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아 있어야 합니다. 고개는 들고 어깨는 펴고 팔꿈치는 90도로 유지한 채 책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반복하다 보면 몸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볼 땐 고개를 숙이기보다 휴대폰을 눈높이로 올려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TV를 볼 때도 누워서 보는 습관은 금물입니다. 정자세로 앉아보되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자주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잠잘 때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낮은 베개,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워주는 자세가 척추 정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자리 환경이 불편하면 수면의 질은 물론 몸 전체 컨디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혹시 이미 어깨나 허리에 통증이 잦다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통해 정렬을 바로 잡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재활운동, 요가, 필라테스 등으로 몸의 중심 근육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주 12회 병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몸의 구조를 지키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작은 자세 하나가 쌓이고 쌓여 10년 뒤, 20년 뒤에 몸을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건강은 이미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60대 이상 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생활습관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항목은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어떤 습관은 무심코 계속해왔던 건 아니었나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고쳐보겠다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이미 당신은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3일, 7일,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삶의 리듬이 더 건강해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오늘이 당신의 내일을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